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요. 이로써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내정을 완료했습니다. 2개 부처만 남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어제 새벽 1시쯤 마무리가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재차 통보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주요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4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관 6명, 대통령실 수석 2명과 차관급까지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어떤 인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김현정 의원님 어떤 인사가 좀 화제가 될까요? 이번에 임명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개혁하고 일제라는 실용정보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표현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 안정에 이제 최우선의 방점을 두면서도 또 정책 능력과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분들로 좀 인선을 한 게 좀 특징이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탕평과 통합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뭐 보면은 그 전에 임명했던 장관 후보자들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인선했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주목할 분들 같은 경우는 윤호중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인데 둘 다 이제 5선에 아주 중진 의원이신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 일들을 국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정책 능력도 겸비하신 분들,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담았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또 그 구윤철 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재부 차관도 하셨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역임도 하셨고 또 뭐 AI와 관련된 또 혁신적인 책들 많이 쓰신 분이어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는 혁신성도 같이 가미했던 분, 그리고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관료 출신이면서 현재 기업인이잖아요. 네. 현장과 그 이론을 겸비한 분을 좀 했다는 특징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맡아서 그때 코로나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총장을 이제 임명을 하셨던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소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탕평과 그런 그 적재적소 그걸 둘 다 겸비한 그런 인사, 그런 평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그 국정도 안정시키고 민생을 좀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최적의 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적의 인사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정 의원님은 또 대변인이시니까 저런 평가하시는 게 맞고요. 예. 또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지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말씀은 좀 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죠? 왜냐하면 뭐 결국은 이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쪽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많이 지금 주력을 할 것인데 오선 의원이잖아요. 그죠? 오선 의원이면 우리 국회에서 지금 최다선이 6선이거든요. 예. 근데 오선 의원인 두 분을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해서 내각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다 오늘 또 이제 봉욱 민정수석 그죠? 네. 또 어쩌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내정자 이진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관련이 있다 하면서 조금 반발하는 기로도 보이지만은 검찰을 잘 아는 봉욱이나 이진수 같은 경우는 검찰을 직접 겪은 사람이 그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는 논리 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은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아마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우리 여기 보면 뭐 우리 구윤철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전문성에 맞는 분들을 찾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띄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정은경 후보자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때 얼굴 보면 이분 못 알아보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정은경 우리 장관 후보자 보면서 코로나 우리 대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한 걸로 기억하는 네. 정도로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미지도 뭐 나름은 그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때 굉장히 공로가 있었다는 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또 남편분의 그 주식 투자 부분 여기 그 코로나 키트라든지 이런 데 대한 또 나오니까 저는 물론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두고 그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평가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김인석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계속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증의 이 칼날들을 그냥 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 의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좀 잘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적합한 장관 후보자인지를 민주당도 지켜보면서 뭐 대통령이 후보자 정했으니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예. 국민들의 눈도 바라보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내용 조금 좁혀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사법개혁이 강한 의지로 윤정봉에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호중, 정성호, 봉욱 이른바 이제 산에 오른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정화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성호 의원이 누구나 알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정권 시기에 중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신의 뜻을 가장 잘 국회와 조율해서 이뤄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성호 의원이 적임자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 행안부 장관으로 된 거잖아요. 검경 조사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윤호중 의원에게 그 행안부 장관 자리를 맡긴 것 같고요.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하마평에 있다가 윤석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아는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이 어쩌면 이 부분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재판이 진행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뭐 가장 빠른 시기에 투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분명히 했다. 지금 이제 방향 자체는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인데 윤호중 후보자, 그다음에 정성호 후보자 이렇게 가는 봉욱민정수석까지 가는 것은 이 모델로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또 민정수석실 간의 유기적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강력한 개혁 의지의 상징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오고 또 2단계 개혁 과정에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결국에 검찰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혼란을 겪다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종의 실패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 해당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법무부는 당연히 이제 검찰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데니까 중요한 거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에 행안부 소관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찰국을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 이 공수처라든가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 주관을 하지만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다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하고 봉욱 민정수석 간의 협력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지난 한 3주간의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행정이라든가 정치 전반에 대한 이 장악력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도할 수도 있지만 이 개혁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관들이 주도하는 개혁이 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분들을 그 자리에 이제 앉히고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이 그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중진을 이 행안부와 법무부에 조 앉힌 것 부위원장님, 같아요. 주목하는 인물은 봉욱입니다. 검사 중에 검사로 인식되는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한 배경 뭘까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조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한편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과거 사례처럼 이 검찰주의자들, 검찰의 이익을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의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 전 정부의 사례를 지금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우려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때 이제 계속 제기가 됐는데 예. 그 이후에 다른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출신이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없는 국면과 상황을 만들어 놨고 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사에서도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한 이유로 검찰 개혁의 어떤 문제점, 속도 조절 내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었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정성국 의원께서 살짝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 법무부 차관 인사입니다. 이진수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이죠. 친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은정 의원의 지적은 혹시라도 이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친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후퇴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기조에 그
동의하기 때문에 임명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차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런 국정 규제에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질도 가능한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의원이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정책 능력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을 잘 아는 그 검찰 출신 그 차관을 시킴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을 잘 추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회의 그 사개특위 위원장도 하셨고 또 형사 사법제도 개혁특위 위원장도 하셨고 또 법사위에서도 법사위원들도 뭐 역임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라든지 그 정책 능력은 이미 검증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의지까지 더해져 있고 또 거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같이 할 행안부 장관도 한 축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윤호중 의원으로 또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톱으로 해가지고 그 사법개혁을 잘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 그 인사 차관의 인사도 그거에 잘 조력하는 그런 식으로 잘 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뭐 제가 간단한 기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차관이라는 건 실무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그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해박하다 하더라도 이 실무에 밝은 사람이 차관으로서 정확한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하거나 짚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검찰의 지금 역사가 77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검찰 역사가 이렇게 오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검찰개혁 하려고자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이진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뭐 승승장구했다 또는 뭐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했던 검사다 이런 이유로 이분을 갖다가 막아서는 것보다는 검찰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조직의 어떤 상황이나 조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현정 대변인 말씀대로 이 차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검찰개혁의 방향을 현실성이 없거나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실용주의라는 게 사실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사에서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정치인들로만 다 이렇게 채운다든지 차관도 검찰이 아닌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발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좀 비판이 있더라도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반발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검찰개혁에 큰 의지를 가졌지만 사실 좀 좌초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삼아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확실한 이번에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 내부의 반발도 결코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인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에게요. 예. 정은경 후보자가 언론과의 문답에서 의료계획에 자신이 있다. 본인이 이제 의료계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이 배우자의 주식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언론 보도된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해 충돌이 될 부분인데 청문회가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하루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명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임명한 걸 보고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효과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간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거잖아요. 네. 국회 본회의 인준 거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은경 후보자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은경 후보자는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김민석 후보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저는 정은경 후보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게 코로나라는 국가 재앙 사태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가족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것을 알고 본인의 남편이 주식을 투자하고 팔았고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분명히 정은경 후보자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저는 후보자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예. 지금 국민 피해가 굉장히 누적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쉽게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은경 후보자의 향후 해명에 대해서요. 해명이 가능하니까 임명을 하셨을 거로 보고 또 기자와의 문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의원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거 인사청문회 총리든 장관이든 하루 이틀 인사청문회 버틴다고 해도 국민 여론이 반대하면 임명 강행하지 못하고 본인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효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효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언론 내지 야당이 제기를 하면서 이 총리로서 아니면 장관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 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론에서 그걸 국민들도 그렇게 좀 개운치는 않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제기된 의혹을 있더라도 충분히 뭐 할만하다. 소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 뭐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제기된 의혹으로 딱 봐서는 정말 그랬다고라고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가 형성은 됐었지만 그게 이미 다 공개돼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상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정은경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부분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봅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또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이 주목을 하는 듯 주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이진숙 후보자죠. 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름이 같긴 합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발탁 배경이 충남대 총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인 10개의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10개의 서울대학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과중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그걸 보진 못해갖고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 폐해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에 좀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교육비라든지 물론 교육 편차라든지 이런 거의 상징이 이제 서울대다 보니까 그런 그 폐단들을 좀 없애자는 취지의 주장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대학 총장이잖아요. 예. 이번에 그 인선의 기준들을 보면 어떤 그 장관을 시킬 때는 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을 대부분 거의 시켰거든요. 그런 또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입시도 좀 상당히 완화한다고는 이야기인데 정성구 의원은 더군다나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교육 전문가죠. 이번 17개 부처의 인사를 보면은 상당히 서울대 출신이 또 많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 이진숙 아마 후보자가
10개 서울대학교 그 부분을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물론 이제 공약으로 내용은 하자.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예.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은 뭐 서울대 또는 의대 이래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전부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쏠려가는 현상들, 또 그렇게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교육 그런 대학을 보내기 위한 사교육비의 증가라든지, 네. 그리고 또 그래 되면 어찌 보면 지역은 아무래도 소멸이 되는 쪽으로 가는 데서 인재가 유출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서울대 폐단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들 어쩜 거점 대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지역에 서울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명성과 또는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기게 해서 지역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해갖고 거기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국토 균형 발전의 의미도 많이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인수 후보자가 아마 굉장히 좀 비전을 잘 제시했지 않겠나. 그러면서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등 현장을 모르는 또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런 우리 모든 교육의 문제를 우리 모든 국가 발전의 바탕으로 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쳐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선한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을 저도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말 좋죠.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뭐 그중에 지분 30%는 국민이 가져가서 그걸로 배당을 하면 세금도 안 들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5년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전임 대통령들은 왜 못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집권했는데 서울대 1개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물론 이것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바는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를 갖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뭐 유권자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서 걱정이고 더 잘할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금의 서울대의 상을 좀 동해놓고 지금의 서울대와 똑같은 서울대를 전국에 어떻게 10개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주 수준의 대학을 지방 국립대를 육성하는 정책적 방향 이 부분에 공감해 주신다면 이건 단순히 교육 정책으로서 대학 관련된 육성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전국 경청 투어를 하면서 주요 지역 이 산업 경제 거점들을 쭉 도셨어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다 연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해서 육성하는 초기 정책을 쓰고 그 이후에는 산학이 연계돼서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전략까지 다 하나로 연계된 전략들입니다. 이게 5년 안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준비되고 있고 그중에 교육부 정책으로서는 국립 이 서울대 10개 대학이라고 딱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교육부와 또 김경수 지사가 이끌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또 행안부 등이 네. 연계해서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면 될 부분이니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목요일 7월 3일 본회의에 이제 인준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배추 18포기를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예.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지요?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7월 3일 날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뭐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짚을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상징적으로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오늘 그 국민청문회라는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미제출 자료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정여세를 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에 있어 갖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조차도 안 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저희들이 마음껏 임명할 수 있는 인사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바라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혹독한 검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미흡한 부분에 송구하다 말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달라. 예, 그러면 우리 그 동참하겠다 했잖아요. 근데도 자료 제출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야당이 됐는데 그것도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추궁하는 것은 저희 야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뭐 저희들 메신저를 오히려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 하면 야당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 뭐 초대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지적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배추 쌓아놓은 그 부분들은 워낙 그게 뭐 배추 그게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뭐 450만 원씩 수익 받고 한들이 현실이 안 맞으니까 예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상징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런 퍼포먼스였다. 대국민 여론에 호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대국민 호소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이 배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끝났죠.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 저기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지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지적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저는 좀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 동안에 31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보고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뭐 그냥 뭐 저기 뭡니까 그 자료 제출 안 하는 거 둘째치고 뭐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행들을 의 원조는 이제 윤석열 전 정권이라고 하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 소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결국은 뭐 본회의의 그 동의라는 그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적격하다는 여론조사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의 그 바람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빨리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라는 게 국민의 민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그 윤석열의 그 불법 개헌과 내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탄핵의 강이라든지 내란 그런 거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사죄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내부에서 계속 권력 투쟁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국민의힘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민심은 국민들은 적어도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그럴 말할 자격 차라리 빨리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야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민석 후보자를 추인하는 것에 있어서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 빌미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준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방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언급했어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수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 부적합을 물어봤는데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로 나타났습니다. 정은재 대변인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예요.
64%입니다. 예, 6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면 43%로 무려 21%포인트나 떨어지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오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은 새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희망감까지 반영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임기 중반에 김민석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했는데 이 정도 여론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앞서서 손절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은 지금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사를 철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국정 동력 상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비교를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잘 못한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마무리됐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린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정 운영한다고 알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네. 먼저 그러면은 김현정 네. 의원 말씀 듣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거가 좀 박약하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전 총리는 부적협 여론조사 훨씬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총리 후보들은 스스로 낙마한 경우 한 차례 빼고는 다 협조해 줬어요. 그거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예. 서로 비교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론조사고 이거는 지금 검증이라는 그 잣대 속에서 적격값 부적값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합하다는 의견이 10% 이상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민심을 그걸 곡해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패널 분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청취자분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정성우 의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2087님께서 이번 정권 인사는 왜 그렇게 돈과 관련된 의문이 많나요? 결국 기득권층들이 권력을 이용한 재산 증식입니다. 해명도 제대로 안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미숙 님께서는 과연 국힘이 김민석 후보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마치 소 30마리 훔친 사람이 병아리 1마리 훔친 사람 야단치는 모양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정치인 눈높이에서는 총리 자격 충분합니다. 정인님 의견은요? 아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두 분이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가 이 여론조사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이런 정당성을 줬다고 말씀드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는 정도로 나오는 지지율 안에서 지명한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그것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문제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 2억밖에 안 되고 고생하고 살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청취자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큰 잘못을 한 사람과 좀 어떤 잘못의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럼 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모든 게 법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횡령을 더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가지고 당시에는 더 나쁜 사람이 하기보다는 횡령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얼만큼 많이 부정을 했다 또는 좀 덜 했다는 걸로 당신은 좀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고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것들을 모두 회피하려고 하고 또는 좀 피해가려는 모습들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다른데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자꾸 대통령 지지율만큼 못 미치니까 국민적 동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덕수 총리 그 당시 민주당 여러 문제가 있고 국민들 여론조사에 부적격 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일은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리해서 찬성했습니다. 추인해서 의결했고요. 이 단순하게 비교하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 그때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했고요. 당시 제기된 의혹들 보면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이 자문 회의 4번 출석하고 18억 뭐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법무법인 대표자가 나오셔가지고 받을만 하면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이게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실 내용을 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정관 예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문을 했기 때문에 자문의 내용이 뭐 아주 뭐 이 경제적 가치평가 그 정도 되니까 준 게 아니라 실제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은 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의혹 제대로 하나도 안 밝혀졌고요. 외국계 회사의 이해충돌 뭐 임대차 그 금액도 수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할 때는 한덕수 총리는 도저히 총리로서 임명되지 않아야 될 인사임에도 예. 불구하고 민주당은 동의해 줬는데 지금 2억 재산가에 6억 개 뭐 있다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던데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해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안전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음주 수영을 금지하기 바랍니다.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추경안인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7월 3일 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추가로 이 날짜를 더 늘려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추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이 추경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일단은 원래 그 예결위의 정책 질의가 오늘 하루로 잡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 정책 질의 시간을 하루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다가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내일까지 정책 질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 본회의에서 그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까지 여야 간에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합의로 추경은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좀 현금을 막 살포하는 게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번에 방식은 보편 지급에다가 그 두텁게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혼합 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할 때에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추경은 타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그 야당 시절에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추경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 또 공약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그 이제 30.5조 추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견들은 심사 과정에서 주장을 하셔갖고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그 6월 임시회기 내에는 반드시 이게 추경안이 지금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추경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심리가 되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수로 그 지표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럴 때 그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넣는 것이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기에 이것을 그 통과를 시켜야지 이제 휴가철 전에 지급을 할 수 있어서 그 내수 진작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추경 관련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지원금 관련 부분 말고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까? 그 지금 우리 그 부채 탕감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그 부채를 탕감하는 부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논의가 더 돼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돈을 갚았던 분들 하는 부분들 그걸 한번 짚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 근데 확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4일날 본회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의총에서 확인한 것인데 그 3일에 그 김민석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통과시키고 나면 같이 원래는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루 뒤에 7월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더 연장해서 이제 의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늘 의총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자꾸 이제 뭐 현금 살포라 이런 표현까지 자극적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쉬워하는 부분들 국민들이 계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막고 있다는 느낌만 드리는 것도 저희들은 국민들께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급돼야 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꼼꼼하게 논의돼야 되는데 신속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자, 국민들께서 이게 일주일 보름 늦게 지급된대 해가지고 물론 그 기간도 길긴 하지만 그 일주일이나 보름이 더 가더라도 좀 더 핀셋으로 정확하게 지정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빨리 당겨가지고 신속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이제 통보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이제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서로 간에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요? 저는 이게 서로 간의 대립, 기싸움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사받는 피의자고 더군다나 범죄 혐의 사실은 내란죄, 외환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중범죄 혐의입니다. 이미 내란죄는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어떤 피의자가 조사 시간, 날짜, 조사자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런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앞으로 이 범죄 혐의 관련 조사받는 국민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국가 질서와 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특검이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잘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원칙적 입장을 정확하게 통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고 뭐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2차 통보에도 일단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번 추가 소환 통보를 한 후에 예. 이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절차로 갈 것으로 보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의 어떤 다른 기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조 위원장님, 예. 박지영 특검보가 한 번 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 이게 체포나 구인입니까? 그렇죠. 체포영장 재청구일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바로 이 구속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선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장 내일은 못 나오겠다고 했지만 특검 수사를 완전히 불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일정에는 맞춰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뭐 율사 출신이고요. 변호사들도 지금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1차 출석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엔 체포영장은 그 발부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다음번엔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해 줄 거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 거고요. 지금도 굉장히 그 일정을 앞당겨서 무리하게 좀 진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토요일 날 15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네. 내일 또 나오라고 그런다면 뭐 본인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 방어권 차원에서 또 아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막 토끼몰이식으로 진행되는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건 법률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율하면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참 그렇게 뭐랄까요? 대변하기에는 너무 지금 심하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8차례 소환 조사에 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것은 뭐냐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태들도 보면은 결국은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그 버꾸라지 행태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그 윤석열 내란숙의 우두머리 피고인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구속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환 조사에 응해갖고 수사받을 의지 자체가 없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애당초에 구속에서 풀어주면 안 될 그거를 무리하게 풀어줘갖고 사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는 이것은 그 국민적 법 그 감정이나 법 상식에 비춰 보아도 그 윤석열 내란숙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네. 정성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예. 이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은 한 예.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 예, 저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한 번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든지 또 탄핵으로 인한 일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보수 정부에서 지금 뭐 탄핵된 대통령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지만 국민들께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연욱 의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와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분들 마음만 헤아리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런 국면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로 휴직이 필요하다. 출석 불가를 알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경 부위원장님 지금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때 국무회 형식의 그 회의가 그 12월 3일 당일날 8시경에 있었죠. 소집이 됐었고 모여 있는데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 네. 진행된 것처럼 추후 회의록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 보니까 당시 이 대통령 부속실장을 조사했는데 강의구 예, 강의구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예, 계엄 이후에 나중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다가 한덕수, 김용현 서명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전형적인 직권 남용입니다. 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당일 회의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엄 선포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려다가 결국에 그것도 폐기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이 직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아마 특검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첫날 조사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이 부분 사실관계는 지난 뭐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조사하면 이번 직권남용죄도 하나 또 별도의 어떤 기소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 대변인께 이걸 여쭤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7월 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화된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로 이제 퇴원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는데 여러 이 수사 관련된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16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의 16개 항목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그 수사가 임박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내용이겠죠. 이것은 공범들이 이미 벌써 2심까지 그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다른 그 녹취록들을 보면 HTS로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뭐 수익의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게 주겠다라는 예.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한 내용. 또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한 것도 공천 개입 또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최상병과 관련한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실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많아갖고 저는 김건희 여사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그 재판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하는 분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김건희 여사도 건강이 뭐 허락하는 한 빨리 특검에 나와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김건희 특검이 이제 7월 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본격화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사람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다, 뭐 퇴원을 했다, 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뭐 소환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소환은 기본 원칙이죠. 당연히 뭐 당장 소환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뭐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씨 관련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로 불러도 되는 정도의 사건이 성숙돼 있는 사건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런 사건들에서 먼저 매듭질 사건들은 먼저 하고 그 뒤에 아직 이 떠들어 보지도 않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건 의혹 관련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지금 8개인가로 이 크게 이 범주를 나눠서 아마 특검보별로 역할 배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아마 초기에 제 개인적인 예상은 도이치나 명태균 사건을 가지고 일단 특검이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임하는지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측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관련 사건에 대한 소환을 먼저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더 궁금한 것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특검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특검 장소로 소환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검이 있는 위치로요. 당연하죠. 예.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응하면 똑같이 강제 구인 절차로 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입원했고 휠체어를 타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심각한 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은 확인을 하긴 할 텐데 알려진 바로 뭐 한두 번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예. 보여져서요. 아마 특검도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김건희 특검 역시 김건희 여사 측의 의도에 끌려가진 않을 거로 봅니다. 구인을 하러 왔는데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 구인하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 관저에서 뭐 경호처 동원해서 막거나 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예. 네, 정성구 의원께 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로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네, 오늘 비대위원들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고 현직 의원, 현역 의원 3분하고 또 원외 당협 쪽에서 2분에서 5분을 오늘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하면서 원내대표를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추인이 됐고 지금 저희들 전당대회 당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는 예, 일단 8월 중순까지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월 중순에 하는 쪽으로 장소나 전당대회를 해서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겸임을 하게 된 것을 추인한 이유는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새로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리형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 예, 그래서 네. 굳이 그렇다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당이 한동안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대변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 모든 사람이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대위가 한 달 반 동안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걸기도 했었는데 혁신위가 다음번 그 당대표가 뽑히기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위도 사실상 무산된 걸로 아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다음번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을 흔쾌히 승인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구 의원께 한번 더 여쭤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이슈가 집중되고 있어요. 여쭤보고 김현정 의원과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혁신위를 구성해서 예. 당을 혁신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은 의총에서 일단 비대위원장 승인하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단은 이 혁신회가 구성되더라도 새로운 비대위가 관령이고 혁신위가 그럼 혁신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 달 반 후에 새로 나오는데 그 당대표가 또 새로운 우리 당을 이끌어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존재하게 될 혁신위에 대한 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의총에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를 어떤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어떤 혁신위원들을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만 좀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6일, 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0.6%, 국민의힘 30%, 약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50%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하고의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해 나가면 그냥 된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판단을 하시는지 어떠신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도 주마다 더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퇴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잘 비춰진 것 같고 또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높게 평가한 이유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제일 먼저 경제 민생하고 정책 추진력, 그리고 소통, 속도감 등이 이렇게 뽑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또는 광주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내수 진작과 소득 진작을 위해서 그 추경도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G7에 11일 만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다자외교에 또 다자외교도 잘 실현해서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국익 중심의 실용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도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 지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국민의힘 대변인께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때보다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 벌어져 있습니다. 네. 20.6%포인트 차이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글쎄 우리 당이 지금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여러 가지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거는 뭐든지 변화라는 것은 딱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확고해지는 시기에 그때서부터 변화가 가속화된다고 보면 우리가 당대표를 뽑고 당을 추스리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도 지금 지나고 우리가 건전한 정말 그 상식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할 시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